안녕하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다 깨는 일 혹시 자주 겪고 계신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떨 땐 뭐 대여섯 번씩 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 야간요 문제.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좀 불편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생체 리듬을 엉망으로 만들고 전반적인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하죠. 맞아요. 특히 남성분들, 이 수면 부족이 남성 호르몬 수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간류는 그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느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수면 부족은 다음 날 집중력 저하, 피로감은 물론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증후군 위험까지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야간요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좀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좀 보니까 야간요가 그냥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요. 생각보다 원인도 복잡하고 또 그만큼 해결의 실마리도 다양하게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밤의 불청객 야간요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우선 의학적으로 야간요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야간요, 그러니까 녹투리아는요. 잠자는 동안 소변을 보기 위해서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밤에 이불에 실수하는 야뇨증하고는 명확히 다른 개념이고요. 다른 거군요. 네. 단순히 횟수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 52%가 밤에 한 번 이상은 깬다고 하고요. 그 7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55%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진짜 남의 일이 아니네요. 네, 연령이 증가하면서 빈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주목할 점은 젊은 층에서도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아니면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젊다고 안심할 건 아니군요. 그렇죠. 특정 연령대의 무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밤에 편히 잠들지 못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드는 원인, 정말 다양하던데요.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야간요가 발생하는 기전을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단요료, 넉터널 폴리우리아인데요. 말 그대로 밤 시간 동안 소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밤에요? 네, 우리 몸은 보통 밤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해서 소변 생산을 줄이거든요.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는 것처럼요. 아하. 근데 이제 노화나 다른 이유로 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요. 몸이 밤낮 구분을 잘 못하게 되는군요. 밤에도 소변 공장이 막 돌아가는 셈이네요. 그럼 두 번째 기전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방광 용적 감소입니다.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의 실제 용량이 줄어들거나 기능적으로 용량이 줄어든 것처럼 되는 경우죠. 성인 방광은 보통 한 400에서 500ml 정도 소변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이 나가는 길, 즉 요도를 누르게 되죠. 길을 막는군요. 네. 이게 오래되면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힘을 주다가 지치고 두꺼워지면서 탄력을 잃어버려요. 결국 방광이 소변을 충분히 못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자주 마렵고 빈뇨, 갑자기 참기 힘들어지는 절박뇨 증상이 나타나면서 야간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문제 말고 방광 자체의 문제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여성에게서 흔한 과민성 방광, OAB가 대표적인데요. 이건 특별한 염증 없이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막 강한 요의를 느끼고 참기 힘들어하는 상태예요. 예민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빈뇨, 절박뇨, 그리고 야간뇨가 주요 증상이고요. 또 방광염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세균 감염으로 방광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여성은 요도 길이가 짧아서 남성보다 발생하기 쉽다고 하죠. 네.
이때도 빈뇨, 배뇨통, 잔뇨감과 함께 야간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 문제 아니면 방광 용적 문제 이거 말고 또 다른 원인들을 보니까 의외의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그냥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걸 넘어서 진짜 신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딱 항진시키는데요. 이게 방광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와, 그래서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마치 급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요. 실제로 혈액순환 변화 등으로 소변 생성량이 아주 미미하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방광을 속이는 셈이죠. 진짜 별게 다 원인이네요. 그 외에도 뭐 당뇨병 때문에 물 많이 마시고 소변 많이 보는 거,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 성분 있는 거, 수면 무호흡증, 심지어 변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잠을 깊게 못 자는 불면증 자체도 문제고요. 네, 다 관련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 문제로 소변량이 늘어나고 이뇨제는 말 그대로 소변 배출 늘리죠.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자는 동안 흉곽 내 압력 변화랑 산소 부족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고요. 아, 복잡하네요. 네. 변비는 또 꽉 찬 대장이 방광을 압박해서 자극할 수 있고, 불면증은 깊은 잠을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 잘 나오는데 잠을 설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서 소변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원인이 정말 다각적입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나도 야관뇨인가? 아니면 내 증상의 원인은 대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스스로 좀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주요 증상을 통해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루 소변 횟수가 몸 한 8번 이상으로 너무 잦다고 느껴지거나, 빈뇨. 네, 소변을 봤는데도 뭔가 남아있는 듯 찝찝한 느낌이 계속 들거나, 잔뇨감, 또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아야. 네, 소변 색깔이 눈에 띄게 탁하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혈뇨, 혼탕뇨,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참기 힘들 때가 자주 있거나, 절박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잠에서 깬다. 이러면 야간뇨를 의심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2번 이상이면 확실히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이런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병원에서는 주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나요? 우선은 기본적인 소변 검사를 합니다. 이걸로 염증이나 혈뇨, 세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요. 만약 감염이 의심되면 원인균을 찾기 위한 배양 검사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면 증상 점수 설문지를 작성하고 혈액 검사로 전립선 건강 상태를 보는 PSA 수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전립선 크기를 직접 재보기도 하고 소변 줄기가 얼마나 센지 보는 요속 검사, 또 방광에 소변이 얼마나 남는지 보는 잔뇨령 측정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요? 여성의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이 의심될 때는 방광의 기능을 좀 더 정밀하게 평가하는 요역동학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니 치료 접근법도 당연히 달라질 텐데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특히 물 마시는 습관 조절이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야간뇨 개선의 시작이자 기본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수분 섭취 조절이 매우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건강 생각해서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이걸 실천하려고 애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야간뇨가 있다면 이 전략을 좀 수정해야 합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되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물, 음료, 국물, 과일 이런 수분 섭취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아, 무조건 물을 적게 마셔라 이게 아니라 마시는 시간대를 조절하는 거군요.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엔 자제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화장실 다녀오는 습관. 이거 중요하겠네요. 특히 저녁 식사 때 국이나 찌개 이게 단순물보다 염분 때문에 소변을 더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 저녁엔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아주 좋은 실천 방법입니다. 저녁 식후에 즐기는 과일이나 아니면 시원한 맥주 한 잔도 야간뇨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 맥주도요?
네. 과일도 수분이 많고 맥주는 또 이뇨작용을 촉진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커피, 홍차, 콜라처럼 카페인이 들어있거나 술처럼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는 저녁 시간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었고요. 식습관 외에 다른 생활 습관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숙면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 줄여서 뇌가 좀 쉴 수 있게 하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거. 이게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깊은 잠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니까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고려해야 하고요. 자다가 입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된다면 가습기 사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명상이나 복식 호흡 같은 게 자율신경 안정에 효과적일 수 있고요. 운동도 중요하겠죠? 특히 그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 자주 언급되던데요. 네, 케겔 운동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냥 앉아서 항문만 조이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었어요. 예를 들면 누워서 무릎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자세나 스쿼트 같은 거요. 이런 건 골반적인뿐 아니라 코어 근육까지 강화해서 방광을 더 잘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코어까지. 네. 달리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다리 찢기나 고관절 스트레칭, 폼롤러 마사지 같은 걸로 골반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변 참는 훈련, 방광 훈련 이야기도 있었어요. 의식적으로 배뇨 간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방광의 저장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네, 맞아요. 과민성 방광 등으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진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행동요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 노력만으로 좀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할 때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약물들이 주로 사용되나요? 이것도 원인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만약 방광 용적 감소, 특히 과민성 방광이 문제라면요. 방광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억제해서 방광을 좀 더 차분하게 만드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차분하게요? 네. 항콜린제 계열 약물이 대표적인데요. 이 약물들이 방광 근육의 과도한 활동을 줄여서 소변을 더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다만 입마름이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은 줄이면서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다른 기전의 베타3 작용제라는 약물도 많이 사용되고요. 아, 약물 종류가 꽤 다양하네요. 그럼 중요한 건 내 증상의 원인에 맞는 약을 의사랑 잘 상의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약물마다 작용 방식이나 부작용 프로필이 조금씩 다르고 또 개인에게 맞는 약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뇨가 문제일 때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그 항이뇨 호르몬을 직접 보충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야간 난요가 주된 원인이라면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때 데스모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 제제를 자기 전에 복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데스모프레신. 네, 이 약이 우리 몸의 항이뇨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신장에서 소변을 덜 만들게 도와주는 거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약물 치료로 야간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첫 소변 때문에 깨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수면의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오, 효과가 확실하다면 정말 좋은 선택지 같은데요. 혹시 주의할 점은 없나요?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약은 몸 안의 수분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드물지만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나 체액 저류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나트륨 혈증. 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과 함께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하지 부종, 다리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다리를 좀 올리고 쉬는 게 밤에 소변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혈관으로 돌아와서 소변이 되는 걸 막아주는 원리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야간요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면 해당 약물 치료나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레이저 수술, 전립선 결찰술 같은 걸 고려하고요.
여성의 복압성 요실금이 동반되었다면 요실금 수술, 슬링 수술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인에 맞는 치료가 핵심입니다. 야간요에 좋다는 음식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어요. 호박씨, 콩, 인산 이런 것들이 언급됐고 특히 잘 익은 김치에 가바, GABA 성분이 뇌신경 안정과 방광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점은 진짜 의외였어요. 네, 그렇죠. 반대로 콩이나 달걀 노른자, 소고기 이런 데 많은 콜린 성분은 방광 수축을 자극하는 아세틸콜린을 만들 수 있어서 과민성 방광이 있다면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음식의 영향은 사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간요 증상이 있다면 자가진단이나 민간요법에만 의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중요하죠. 반드시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본인에게 맞는 관리 및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방광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단순 방광염도 방치하면 신장까지 염증이 퍼지는 신호신염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배뇨 문제가 혹시 다른 질환 때문에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어요. 복용 약물 리스트를 가지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야간요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또는 내가 습관이 잘못됐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증상 뒤에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고 또 우리 삶의 질, 특히 숙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하지만 그만큼 생활 습관 개선부터 운동, 약물 치료까지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는 점도 알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야간요의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 개선이 치료의 기본이자 시작이 되죠. 저녁 시간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방광 자극 음식을 피하고 숙면 환경을 만들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평온해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정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걸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로 잠을 설쳐서 그냥 깨어난 김에 화장실에 가는 걸까? 수면의 질과 야간요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거 아주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수면 패턴하고 야간요 증상을 함께 기록하고 관찰해 보는 것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면 전문가와 비뇨의학과 전문가의 협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자신의 몸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